2012년 7월 16일 오전 7시 30분 통영의 한 초등학교에 말없이 결석을 한 아이가 있었어요. 집에서 연락도 없이 아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은 이 아이의 집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자, 전화를 받은 아이의 부모님은 아침에 학교에 간다며 집을 나갔다 라는 말뿐이었어요. 학교에서 온 연락을 받고 난 부모님은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아이가 매일 학교를 가기 위해 버스를 타던 정류장 주변으로 나가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정류장 주변에서 마을 주민을 만나서 딸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는데요. 아침에 버스 정류장 앞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도록 이 아이는 집에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이 사라진 아이의 이름은요, 초등학교 4학년이던 한아름 양으로 그날 아침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던 겁니다.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요. 아침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라는 가족의 증언을 토대로 아름이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타야 했던 아름이가 버스를 잘못 타면서 길을 잃었을 리도 없고요. 학교를 가지 않은 채 집에 돌아오지 않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름이는 이날 버스를 타기 전에 이 정류장에서 누군가를 만난 것이 분명했어요. 경찰은 아름이를 찾기 위해서 통영 지역 일대를 수색을 했으나 아이와 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을 수는 없었고요. 이후에 들어오는 몇 건의 제보들이 있었지만 모두 불확실했기 때문에 수사가 도움이 될 정도의 제보들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종 사흘째가 되는 2012년 7월 18일 한아름 양의 집으로부터 100m 정도 떨어진 장소에 있는 이 하수구 안에서 아름이의 휴대전화가 버려져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하수구의 위치는요, 아름이의 집과 버스 정류장의 사이에 있는 하수구였어요. 아름이의 휴대전화를 찾은 것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름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요, 전원이 꺼진 시각과 몇 건의 통화 기록이 남아있기는 했습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집을 나갔던 7시 30분 이후에 41분, 43분, 56분에 통화를 한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3건 모두 같은 번호였습니다. 경찰은 이 번호를 조회해 봤는데 아름이의 집과 300m 거리의 실종 장소로 추정되는 버스 정류장에서 100m 거리에 살고 있는 김씨라는 남성이었어요. 김씨는 마을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45살의 남성이었는데요. 2005년에 이미 60대 할머니를 성추행하고 둔기로 폭행한 죄로 4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는 전과자였습니다.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요, 아이의 경계심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는 서로 얼굴을 알고 있는 자의 소행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마을 안에 이미 성폭행 전과자가 있는 사람이 살고 있고 유사 형태의 범죄가 발생을 하자 이 김씨라는 사람은요, 당연히 혐의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지만 당시 이 김씨라는 남성은요, 아내와 딸이 있는 아버지였고 사건 당일에도 알리바이가 어느 정도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 이 김씨라는 사람을 용의선상에서 빼고 나자 경찰은 수사를 더 할 만한 단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한아름 양 실종에 대해서 단서와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엠버 경보를 전국적으로 발령하게 되죠. 이 엠버 경보의 효과로 실종 당일 한아름 양을 보았다는 제보들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 제보자들의 내용이 인상착의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랬고 신빙성이 없는 제보들이었기 때문에 수사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방법이 없어요. 하는 수 없이 경찰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예전에 용의선상에 올랐던 인물들을 상대로 다시 한번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 신문을 하기로 합니다. 경찰이 어떤 대상에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미리 사전 통보를 해야 돼요.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해서 이날 수사가 있을 예정이니 경찰에 출두를 해서 조사에 응해달라라고 먼저 연락을 합니다. 조사의 대상자들은요, 다시 한번 조사를 또 받는 게 기분이 나빴지만 자신이 무죄임을 밝히기 위해서 모두 수사에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수사 대상자 중에 한 명이 경찰서에 가지 않고 잠적을 하게 돼버려요. 자, 이 남성은 예전에 알리바이가 있었던 것으로 수사에서 제외됐던 적이 있었던 김씨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이 김씨가 이번 한아름양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임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고, 경찰은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하여 이 김씨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22일 오전 9시 40분 경찰은 한아름양 실종 6일 만에 도주 중이던 김씨를요, 불심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서 검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붙잡힌 김씨는 처음에 범행을 부인했지만 수사관이 끈질기게 추궁을 하자 결국 범죄를 시인하면서 자백하게 됐고 결국 구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김씨 수배자가 아니면요, 범죄자의 실명을 보도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드물게도 용의자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요, 이 사건의 범인인 용의자의 이름은요, 김점덕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은 이 김점덕을 검거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검거 나흘 전에 엠버 경보가 발령되고 난 후 검거가 되기 3일 전이었던 7월 19일에 TV에 이 사건을 가지고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이 뉴스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건의 목격자인 척하면서 제보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방송 내용이 이랬어요. 그 인터뷰할 때 제보 내용이 이랬습니다. 자신이 한아름양을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을 했고 나는 그 후로 밭에 일을 하러 갔다 라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실을요, 경찰이 검거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자, 이 표정을 보시면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아주 인면수심의 극치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 김점덕의 증언으로 드러난 7월 16일 당시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김점덕은 당일 아침에 평소에 알고 지내며 몇 차례 차를 태워준 적이 있었던 한아름양이 학교 가는 버스를 놓쳤다며 태워다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김점덕은 한양을 차에 태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날 김점덕은요, 한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시도하는데 한양이 반항을 심하게 하자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한 뒤에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는 것이었죠. 김점덕의 이 증언으로 한아름양을 찾기 위한 2차 수색이 시작되었고요, 한아름양의 집으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진 야산의 구덩이 안에서 쌀을 담는 데 사용하는 마대자루 안에 알몸이 돼서 손발이 묶인 채 죽어있는 한양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간다며 집을 나섰던 한아름양은 일주일 만에 시신이 되어서 가족들에게 되돌아왔어요. 이 사건의 또 다른 용의자로 22살인 김점덕의 아내가 공범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양이 실종이 되던 날 버스 정류장에서 최초로 이 한아름양을 목격했다라고 말했던 여성이 바로 이 김점덕의 아내였어요. 하지만 이 여성은 한양을 만나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60m 떨어진 곳에서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이 김점덕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내도 김점덕과 함께 한양을 납치 살해하는 데 가담을 했거나 남편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요, 베트남 출신 여성입니다. 국제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이 김점덕이 전과자인 것을 모르고 결혼했다라는 말과 김점덕 본인도 끝까지 자신이 단독 범행이었다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은 김점덕의 단독 범행으로 최종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겨우 10살짜리 아이를 무참히 살해한 이 범인인 김점덕은요, 2012년 10월 18일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항소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 해 1월 18일에 최종 재판에서 다시 한번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받게 되면서 형이 확정돼 있고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용의자 김점덕의 경우에 성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의 대상자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모두 신상공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김점덕은 예전에 있었던 노인 성폭행 혐의로 3개월마다 경찰이 집에 방문해서 관리를 받는 것 외에 별다른 감시는 없었기 때문에요. 자신이 얼마든지 원하는 때에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었던 우범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이 김점덕이라는 사람의 성범죄 전과 경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동범죄 처벌은 강화해야 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로는요,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손 가정과 주변 환경의 원인이 있기도 했습니다. 배고파요, 밥 사주세요. 마을 사람들은요, 아름이가 평소에 이 맛을 어른들에게 입버릇처럼 했었다고 합니다. 한양은 건설직 일용직인 아버지와 다방에서 일하는 새 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살면서 혼자서 툭하면 밥을 굶는 어린아이였다 그래요. 어려운 환경 탓에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아름이는요, 이웃집을 드나들면서 먹을거리를 구하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어머니는 한양이 2살 때 이혼을 했었고 아버지는 새벽같이 일을 나가서 밤늦게 귀가를 했어요. 10살 위인 오빠가 있었는데 집이 어렵다 보니까 새벽까지 동네 음식점에서 배달일을 했었고 낮에는 집에 와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은 한양의 네 가족이 쌀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것은 아니었지만요, 이 새 어머니마저도 한 달 전에 집을 나가면서 결국 이 아름이에게는 밥을 차려서 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주변에 없었던 거예요. 아름이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친구 집에 가서 냉장고 안에 든 음식들을 꺼내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마의 집에서도 자주 들러서 냉장고 음식들을 꺼내 먹었다고 하는데요. 마을 어른들은 아름이를 측은하게 바라보기도 했지만 허락 없이 음식을 훔쳐서 먹는다며 혼을 내기도 했습니다. 항상 눈치를 보면서 밥을 구걸해 먹듯이 하면서 항상 배가 고팠던 아름이는 마음 편하게 집에 갈 수도 없었어요. 일을 나가는 새어머니가 오후 6시 이전에는 집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했다면서 매일 저녁이 될 때까지 동네 어귀를 서성거리는 모습들도 자주 목격이 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은 있지만 혼자 지낼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처했던 아름이는요, 결국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범죄에 노출이 되었던 거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2012년 통영 초등학생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한아름 양 사건이었습니다.